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제정 취지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고 민족 화해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탈북자 단체의 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1월에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 효력 정지를 검토를 지시했고, 그래서 11월에 그 일부를 정지했었는데 이제는 1년 넘게 지나서 올 6월에 완전히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고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군 대사가 북한의 오물풍선 보내기를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겠습니까? 한반도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아마 무슨 정보가 있었는지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일단 우리 정부를 자제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핵에 반대해온 대북 제재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기로는 6.25 남침의 배경이 구소련에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되어 와서 지금도 북한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이렇게 친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북방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사실은 러시아는 남한과 북한을 대등하게 그렇게 대했고요. 오히려 남한에 더 많은 그런 교류와 협력을 해오던 관계였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할 때 러시아도 북한을 제재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제재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마치 한미 동맹인 것처럼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이 되었습니다. 북러 관계의 격상은 자연히 한러 관계의 격화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러 관계는 급전직하했고요. 북러 관계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물론 우리 정부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우리 정부가 발끈해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도 더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을 거쳐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푸틴이 이 발표가 있자마자 바로 당일날 아시아 순방을 마무리하면서 한 그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은 심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거의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 74주년을 코앞에 두고
불길하게 몰려오는 전쟁의 기운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범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돌을 했을 때 이게 뭐 모양 이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가 파기됨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완충 구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과거처럼 이게 남북 간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강대강의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중국의 신냉전 질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만 내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좀 처음 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 끝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답니다. 이게 뭐냐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고 국방장관도 해외 출장 가고 그렇다는데, 도대체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이게 즉강 끝,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망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오늘 증언 제목을 평화와 기후정의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보고 제 아내가 또 기후위기 이야기냐 이렇게 하면서 벌써부터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이제껏 군대나 또는 전쟁과 기후위기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6.25 민족화해주의를 맞아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6월인데 엄청나게 덥잖아요. 벌써 폭염인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후위기를 우리가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자주 공포를 느낍니다. YTN에서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중에 에디터 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 방송 내용 중에서 같은 종류의 주요 이슈를 모아서 반복 재생하는 것인데요. 여러 주제의 것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것도 일주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두세 차례, 많게는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것을 시청하고 있으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후 재난을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해서 한 10꼭지 정도가 소개됩니다. 한 10분 동안. 그런데 여기가 정말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한 기후 재난의 현실에 대해서 뉴스가 보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시청하고 있으면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시급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일 환경주의를 맞아서 딴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요. 거기 가서 이은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은주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신도 주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했던 미국 장로회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전쟁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제가 그 문제는 알고 있지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이 문제를 증언으로라도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멸망을 피하려면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유엔은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강제하고 있고요. 실천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각국 군대가 배출하는 탄소 양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보고도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이은주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해요? 미국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키면 말짱 도루묵인데,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매년 열리는데요. 이제 작년 12월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기후위기를 막고자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웃한 가자 지구에서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듯이 요르단 야르무크 대학교 연구자들이 가자 전쟁 탄소 배출량 보고서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10월 7일에 발발한 가자 전쟁이 시작된 뒤에 첫 35일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총 6,304만 톤 CO2 EQ라고 하는데, 이 CO2 EQ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그렇게 환산한 수치입니다. 6,304만 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로벌 탄소 배출량을 집계하는 글로벌 카본 아틀라스의 통계에 견주어 보면, 이는 2022년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들이 1년 내내 배출한 탄소량의 1.5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북유럽의 선진국 세 나라가 1년 동안 배출한 양보다 단 35일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1.5배를 더 배출했습니다. 또한 이게 전쟁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이 통계는 단지 35일간만 추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적은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요르단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투입한 전투기나 장갑차나 전투차량 등이 작전 과정에서 쓴 연료가 192만 톤이라고 했고요. 하마스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포탄을 퍼붓는 과정에서 259만 톤을 탄소를 배출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는 전투행인데요. 이거 말고 전투행위 자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부서진 건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등으로 가자 지구 내 건물 상당수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2,75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저 건물들이 무너졌으니까 전쟁이 언젠가 끝나면 다시 지어야 될 텐데, 이것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예정인데, 그래서 보고서는 전쟁이 끝난 뒤 건물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2,825만 톤의 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자 전쟁이 35일 동안 이 정도였으면 도대체 3년이 넘게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했겠습니까? 2022년 11월에 우크라이나 환경부 등이 군사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했는데, 전쟁 7개월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가 약 1억 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자 전쟁에서 많은 양을 배출했다는 것이 이제 군용 장비를 운영하거나 포격을 해서 배출한 것은 사실 작고, 집이 무너지거나 재건하는데 훨씬 더 많이 탄소 배출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것과 달리 지금 이것은 군사 행동만을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1억 톤이라는 게. 그리고 이건 우크라이나가 한 거고요. 러시아가 얼만큼 썼는지는 통계에 안 잡혔습니다. 그보다 더 많았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7개월 동안 얼만큼의 탄소가 배출됐는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인류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방법의 하나는 전쟁 없이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좀 목숨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여튼 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성과를 파괴시키지 않으려고 전쟁에 반대했다면, 지금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발생하는 탄소량이 우리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1.5도씨를 넘겨버릴까봐, 그 티핑 포인트를 넘겨버릴까봐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라마다 군대는 다 있습니다. 그 군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에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7억 5천만 톤이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를 차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6%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는 민간 분야의 항공, 해운, 철도, 파이프라인 등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처럼 군사활동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군용기, 함정, 전투차량 등 주요 무기와 장비가 대부분 다량의 화석연료로 기동이 되고 연비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연비는 30 mpg,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리터를 쓰는데 미국은 갤런을 써서 이런데, 휘발유 1갤런당 운행할 수 있는 마일이 자동차는 30마일인데요. 1갤런당. 이것에 비해서 미군 군용 차량인 험비는 자동차의 5분의 1 수준인 6마일 퍼 갤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F-35A 전투기는 그 50분의 1인 0.6 마일 퍼 갤런입니다. 그리고 B-2 전략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는 100분의 1인 0.3 마일 퍼 갤런입니다. 이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B-2 전폭기는요, 1.6km를 비행하는데 온실가스 250톤을 배출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발사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군의 이 북한전 겁주게 이 전략 핵 폭격기 한번 우리나라에 왔다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거 미군이 공짜로 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돈 내야지 오거든요. 그게 공짜로 안 해줍니다, 당연히. 얼마나 많이 기름이 드는데. 근데 이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괌 서울을 지금 이제 그렇게밖에는 지금 지도에 안 나와서 괌하고 서울을 왕복하면 이게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이 전기밥솥을 뽑아 놓으면 1년에 139g인가? 킬로그램인가? 이산화탄소를 절약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한 번 왔다 갔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군은 단일 집단으로 석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의 군대가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은 중국과 미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탄소의 대부분을 이 미국과 중국과 인도가 발생시키는데요. 그게 그것 이에 바로 이어서 전 세계의 군대들이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군사 활동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규범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발표하면 우리나라의 군사 활동이 노출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기밀로 처리해야 한다, 이거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 부딪혀서 국제적 배출량의 복원을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가는 자기네 나라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차량을 운행하는데, 집에 난방을 하는데 탄소가 얼만큼 배출 안 된다라는 걸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데 군대가 얼만큼 쓰는지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고 의무를 가진 나라는 몇 없습니다. 2015년에 이르러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유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1에 속한 선진국들만 배출량 보고 의무를 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출량만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탄소 배출량 절감 대상에서는 이 군대는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지만 군비 경쟁 때문에 군수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군대를 축소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군축입니다. 하지만 군축은 한 국가의 결단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국이 무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도 지속해서 무력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군비 경쟁 악순환을 우려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에 세계 각국의 노벨상 수상자 50여 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향후 5년 동안 군비를 2%씩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 시절에 이제 군비 좀 감축하자. 그러면서 2%만 감축하자, 각국이.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그 2%를 절약한 건 1%는 자기 나라에서 쓰고 1%는 유엔으로 보내서 이 전염병 대유행과 기후변화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에 쓰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축을 된 게 아니라 그 기간에 세계 각국은 군사비를 더 지출을 늘렸습니다. 지난 2021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파리 협정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 역시 2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1년 동안 이 군사비를 쓰지 않으면 지금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든다든지 재활용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탄소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몽땅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이게 매년 이렇게 군사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2조 4,03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3,373조 원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돈이죠.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하니까 1분당 64억, 1초당 1억의 군사비를 지금 세계가 쓰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모두 모으면요. 그래서 지난 4월 22일이 2024 세계 군축행동의 날이었는데요. 이 군축행동의 날을 맞아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은 너무 많다. 사랑과 지구를 위해서 지금 당장 군비를 축소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산과 자원의 사용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니라 인간의 안보, 인류의 안보,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공존을 위해서 이걸 재조정해서 사용하자, 이런 호소였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후위기를 초래한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위를 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상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탐욕을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존 레논이 불렀던 이매진이라는 곡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이게 제가 아침마다 듣는 이 뉴스공장에서 류근 시인이 이 시를 이 노래 가사를 낭송했는데 제가 번역해 놓은 거하고 좀 달리 더 시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봐요. 마음 먹으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발 아래 지옥 같은 건 없고 머리 위로 푸른 하늘만 있다고. 모든 사람이 오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상상해 봐요. 국가가 없다고 상상해 봐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념 때문에 서로 죽이거나 목숨을 바칠 일도 없고 종교도 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산다고 상상해 봐요. 누군가는 헛된 꿈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만 꾸는 꿈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나의 것도 당신의 것도 없다고 상상해 봐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욕심내거나 굶주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 형제가 된다면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눈다고 상상해 봐요. 누군가는 헛된 꿈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나 혼자 꾸는 꿈은 아닙니다. 당신이 언젠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세상은 하나가 될 겁니다. 협성대 이충범 교수님께서 노래로 듣는 설교라는 책을 오래전에 출판하셨어요. 근데 이 존 레논의 이 이매진이란 노래를 해설하면서 존 레논이 그토록 염원했던 이상향은 바로 성소와 기독교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꿈 같은 소리가 사실은 기독교인의 꿈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벌인 진짜 대결은 누구랑 칼, 창 이런 걸 가지고 또 방패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그런 대결이 아니고요.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신학 대결이었습니다.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45절과 47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의 골리앗군은 힘이 세고 군사력이 충분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야기는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믿고 의지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군사력을 믿고 의지하면 인류는 공멸하겠지만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믿고 의지하면 상생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계인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지금처럼 가면 이 넘쳐나는 핵무기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지구상에 넘쳐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소개한 것처럼 각국의 군대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는 이 지구의 기온을 언제 어떻게 올릴지 몰라서 지금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공멸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무도 군축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왜? 상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종교인들이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너희들은 군대를 믿고 힘을 믿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꾼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또 정부를 움직이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언젠가 나머지 사람들도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합류할 때가 존 레논의 노래처럼 이루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으로 평화와 기후 정의를 몸소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힘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지구를 살리는 사랑으로 또 인류를 향한 형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